여야 대치 속에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네, 민주당에서 비이재명계로 꼽히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3선 이원욱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요즘에 차 부분이 어떻게 국회를 좀 살리고 어떻게 당을 살리고 정쟁을 얻고 네. 분열과 갈등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국민통합을 만들어내는 정치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개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좀 관심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는 경기도 화성이 지역구시죠? 네, 경기도 화성시 을 지역입니다. 주로 화성시 동탄 지역.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해임 건의를 할 것이냐, 탄핵 소추할 것이냐 이제 그 논의가 있었는데 해임 건의안을 하는 것으로 이제 당에서 결정했고요. 어떻게 잘했다고 보셨습니까? 일단 그 애초에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야 합의로 근데 당 지도부가 해임건이 아니라 탄핵 소추안을 이제 발의를 하겠다라고 네네. 나왔을 때 좀 시기상 성급한 거 아닌가? 하여튼 이런 느낌을 처음에는 가졌고요. 뭐 이제 의총을 통해서 저희가 그저께 이틀 전에 의총을 통해 가지고 뭐 그런 문제를 좀 논의를 했는데 뭐 이미 지도부가 강력하게 이번에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네. 당내 의원들 사이에 별다른 논의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좀 잘 슬기롭게 시기와 내용 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판단해 가지고 대처해라라고 하는 것을 위임을 해줬죠. 네. 예. 박광문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오전에 의원들의 이제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오후에 결정하겠다고 했고 탄핵 소추 바로 가자는 강경한 의견도 좀 많았다고 들었는데 의원들 이제 분포를 보면 그런 의견들이 어느 정도나 있었던 겁니까? 저는 뭐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예. 의견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어서 1차적으로 의총 때는 예. 탄핵 소추를 발의하자라고 하는 의원을 말씀하신 의원은 한 명이었고요. 예. 그리고 직후에 다른 의원님이 나가셔가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뭐 해임건의안 정도로 수위를 좀 낮춰가지고 하자라고 예. 하는 의원이 계셨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의원들이 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뭐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예. 네. 처음에 그러니까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 얘기 나왔을 때 의원님께서는 좀 빠른 것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인가요?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라고 하는 거를 이미 여야가 합의를 보고 예. 그 국정조사 계획서까지도 의결을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해임건의안이 이렇게 들고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뭐 국정조사의 결과로서 그리고 문제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되짚어보고 해임이나 파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자연스러운 수순 아니었나 싶고요. 물론 그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를 따지면은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법률적 책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돌이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상민 장관을 계속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좀 그 호의적인 생각을 들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빨리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결정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전국이 안정적으로 풀리고 예산 문제라든가 뭐 민생법안 문제라든가 여러 해결해야 될 일들이 지금 산적한데 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카드를 이제 꺼내 든 것이고요. 본회의에 내일 상정되는 건가요? 원래 이제 오늘이 본회의가 있고요. 예. 내일이 본회의가 있고요. 예. 이제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절차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되면 예. 그러면 그 다음 첫 번째 본회의에 무조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나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해 놓은 것이 오늘하고 내일 예. 원래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예. 해놨으니까 이틀 동안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의사 일정적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어저께 발의를 했으니까 예. 첫 번째 본회의인 오늘 오후 본회의에 제일 첫 번째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하고, 있고 예.
그러면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24시간 이내 지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내에 이제 표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에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건너뛰고 바로 해임 건의 또는 탄핵 소추를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여기 이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제 뭐 여당에서는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야당 내에서도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문제를 등치화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네. 그러니까 159명의 정말 어린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참사로 희생이 되어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고 나서 한 달이 지내도록 과연 뭐 하고 있냐? 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뭐 문제의 소지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단 하나도 수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네.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뭐 문제의식 그리고 특히나 유족들의 아픔은 훨씬 더 더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족들이 모여가지고 63분의 60 유족들 대표들이 모여서 과연 대통령은 우리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있냐, 네. 오히려 이상민 장관만 위로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그거를 또 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계시키기는 힘든 문제다. 오히려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당에서 의원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당에서는 해임 카드 꺼내들며 우리 국정조사 안 받겠다,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럼 풀어나가야 돼요?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거라고 보시죠. 자기네만 손해죠. 예. 특히나 국정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미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는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게 예. 국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들어오면은 자기들 입장에서 뭐 보호해야 될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얘기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손해겠죠. 그래서 전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네. 또 다른 쟁점이 이제 예산이지 않습니까? 원래 헌법에는 내일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늘 이제 국회가 지키지 않고 올해는 더더욱 민주당이 정권은 바뀌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뭐 원전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감세 이런 것들은 다 통과시켜주지 않고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는 지역화폐나 공공임대나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늘리고 그러니까 이게 대선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참 그 문제가 좀 이제 답답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야가 보다 더 이제 지혜를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해야 예산안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네.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그러면 정부는 집권은 했지만 국회 예산을 심의 확정해야 될 국회는 민주당이 일당이라고 하는 거를 의식을 했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의식하지 않고 무조건 그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단 하나 제1당인 민주당을 무시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뭐 밀어붙이는 식의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도대체 우리는 뭐야? 우린 껍데기야? 그럼 너네 거수기 하란 말이야? 이렇게 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소수 정당이구나.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이니까 어떻게 하면 야당을 좀 이렇게 좀 얼레고 달래고 좀 야당의 의견도 좀 들어주면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네.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예산안이 나오거나 제출되거나 가지고 바로 흘러나온 내용이 준예산으로 가겠다. 뭐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거 뭐 준예산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다들 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참으로 오만한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야당 입장에서도 각 상임위에서 이건 윤석열 패야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애초에 하려고 하는 그 민생표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서로 아주 각을 세워 부딪히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원전 예산 이런 것들, 원전 전체 예산 아니고 SMR이라고 소형 원자로 이 예산을 민주당에서 삭감한 거 이런 것들은 좀 그 과한 것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SMR을 그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제 6차 원자력 발전 기본 계획인가? 막 이걸 세울 때 SMR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 발표했고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었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가서 SMR을 공동 우리 개발하자라고 하는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정권 바뀌었다고 그거 싹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민주당 내에서도 좀 과한 태도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그만큼 뭐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까지 더 겹쳐가지고 예산안 심사 뭐 제대로 되겠나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이라도 이거는 하여튼 칼을 갖고 있는 것은 여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예산 심사의 마지막 절차는 기재부와 야당, 기재부와 여당 이렇게 하는 거지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소소위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기재부는 대통령실의 의지 생각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기재부가 보다 더 전향적으로 나서고 이거 야당하고도 협의하고 여당하고도 협의하고 여당 뭐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일은 못하지만 정기국회가 끝나는 예정일이 9일이거든요. 12월 9일. 네. 12월 9일까지는 태도만 서로가 조금씩 바뀐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네. 국민들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원우 의원께서는 이제 삼선 중진 의원이시고요. 또 국회 과방위원장도 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이른바 비명계 선두 쪽 어디쯤가에 지금 서 계신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개딸들한테 전화, 문자 폭탄 이런 거 지금 많이 받고 계십니까? 한동안은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네. 뭐 요즘에는 좀 포기했는지 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어떨 때는 또 많이 오기도 하고, 예. 뭐 시달리고 있죠. 예. 그게 보통 이제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너무 선두에 나서면 그 공격받게 되고 공격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어느 쯤에 있는 건데 그렇게 좀 앞서 나가시는 무슨 그 이유나 어떤 그게 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가 패배 직후에 이제 자성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차이가 좀 있겠지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실정론이 한 50%, 민주당이 한 20-30%, 이재명 후보가 20-30%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하여튼 그렇게 계량을 했는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 실정론의 50%라고 봤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했어야 되는가. 근데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뭐 인천국제공항 사건, 뭐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그냥 뭐 무수한 팬덤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하여튼 저에 대한 공격이 무지하게 심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그게 무서워서 정말 무섭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입을 심한 내용의 문자 이런 게 오나요? 뭐 아주 황당한 제가 저장돼 있는 것도 좀 있는데요. 황당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몇 개월 전에 신동근 의원이 막 이렇게 보고 공개했던 내용들 이런 이상으로 가는 것들도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입을 닫게 됐는데 그때 내가 입을 닫은 게 잘못이었구나. 우리가 그때 좀 더 입 닫지 말고 좀 두려움에 떨지 말고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 거. 그랬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지금과 같은 야당 의원 하지 않고 여당 의원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이제 그 반성을 스스로 하게 됐고요. 예. 그 이후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어떤 제대로 된 뭐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우리는 민주당은 야당이라고 하지만 저쪽은 태극기 부대, 뭐 요즘 최근에는 김건희 팬카페 뭐 등등까지도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예. 그냥 하여튼 그 팬덤 정치가 극성을 부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서로가 극복이 되지 못한다면 한국 정치 자체가 망가지고요. 예. 그 한국 정치가 망가지는 거는 결국에는 국민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뭐 국회의원 3번이나 했는데 이제 뭐 초월하실 때가 된 건가요? 이제 자기 소신을 좀 밝히고 예. 떳떳하게 예. 올바른 정치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겠거니 하면서 좀 자임하게 됐죠. 예, 이틀 전에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의 토론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당의 사당화에 대해서 심각한 좀 우려를 표명하셨던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팬덤 정치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정치권 전체가 사당화의 모습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그거보다는 좀 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뭐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그 MB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계실 때 예. 공천 때 되면은 뭐 완전히 친박계 학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하고 계실 때 친이계 학살. 뭐 이게 이제 사당화의 결정적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기를 들었다고 이준석 내쫓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당화의 모습인데 민주당은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덜했었는데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이 개딸들 팬덤들에게 사로잡히면서 완전히 이게 사당화의 현상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그 우려들이 사실 의원들 사이에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왠지 민주당도 그렇고 저쪽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러한 사당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작용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팬덤 정치가 휘말릴 것이고 이거는 정말 한국 정치의 올바른 모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서른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혼자서 싸워서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라 떳떳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박수 받을 것이다라고 했던데 이게 동의하십니까? 아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고 팩트가 확실히 명확관화해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특수 반부패 수사부가 검찰에 뭐 일부 3부가 동원돼 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장동 사건을 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증거나 이런 것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김용 등과 정진상 등과 정치적 공동체였다. 이 정도 말 정도로 이제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걸 파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친이계 아니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나 아니면 민주당 내 아주 많은 의원들이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보고 있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도 현 상황을 정치 탄압으로 보고 있고 아직은 뭐 대표를 물러날 때는 아니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정치 말씀이신가요? 탄압적 성격이 강하다 이 정도. 네. 네. 그럼 당 대표 퇴진에 대해서는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아직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공감대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지역구에서 지역구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만둬줬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비명계 의원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 앞에 문장이 중요한 부분이군요. 스스로 그만둬 두시면 좋겠지만 그런 정서는 있다. 지역구 주민들, 그 화성의 동탄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로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거기에도 이제 이른바 개딸이라고 지칭되는 팬덤들이 좀 계시고요.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비판적, 저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모습들을 보이시는데 나머지 당원들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좀 민주당을 지지는 하지만 당원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니까 걱정이다라고 하는 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한편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대장동 사건에 연계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검찰은 뭐 수사한다는데 밝혀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참 걱정이네. 뭐 이런 식의 얘기.
당내에서 뭐 박영진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은 뭐 퇴진을 지금 논할 때는 아니지만 이 정도 측근 구속까지 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고 유감이나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돌이켜서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면요. 예. 만약에 어떤 의원의 이제 보좌관이 2명이 구속이 됐다. 그러면 근데 그 보좌관들은 아니야, 나 진짜 결백해요.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이 우리 보좌관은 결백하니까 나는 감싸기만 할 거야. 이게 맞나? 국민들은 야,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어찌됐든지 나는 결백은 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두 명이나 구속되고 이런 거에 대한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참 사과한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곧 또 총선이지 않습니까? 공천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다음에 그런 생각은 걱정은 안 해보셨습니까? 전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다. 어. 공청은 못 받는 게 아니고 따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친박계 친이계 학살처럼 그냥 그렇게 학살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태도를 보여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아무리 사당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 같이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당원상에 보면은 공천 룰이라고 하는 거를 총선 1년 전에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전이면 내년 4월이면 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공천 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래서 특히나 뭐 저희 지역에서 저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예.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공천 문제는 전혀 걱정해 본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신 있게 할 말 하겠다라는 이제 각오를 보여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비명계 토론회도 당의 쇄신을 바라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런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최재성 전 의원이 민주당이 이게 기회가 좋은데 실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것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할 만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 대변인이기도 하고요, 김은겸 의원이. 이제 조금 더 전 처음에 이제 딱 들었을 때 30명이 있는 자리에 갔을까? 애초에 이제 제일 첫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서 30명이 모인 자리에 술자리에 대통령이 가겠어? 뭐 한 서너 명이면 모르지만 아니면 필요하다면 안 가로 부르지. 예. 이게 그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좀 이제 팩트를 정확히 체크하고 발언을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거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민주당이 가지고 의원들이 했던 말 실수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아직까지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30% 내외를 왔다 갔다 할 정도면은 민주당 지지도는 40%를 훌쩍 넘어 있어야 예. 됩니다. 근데 아직도 그걸 넘지 못하고 계속 30% 내외, 35%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국민의힘과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은 반사 이익으로만 예. 정당의 지지도가 오를 수는 없다라고 예.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 반사 이익을 뛰어넘는 민주당이 신뢰를 받기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고 깊게 고민해야 될 예.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김의겸 대변인 리스크를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매듭 짓는가 그것도 민주당이 좀 결단을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문제 제기된 거에 대해서 당사자 본인이 좀 국민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만큼의 실수였다, 사고였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는 태도도 국민들은 굉장히 바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즘 거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건 당 지도부가 알아서 판단한 문제여서 제가 거기에 대해까지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3선 이원욱 의원에게 들었고요.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